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유합니다. 오늘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만 봉생기념병원의 배우영 심장내과 전문의사시며 또 의학 박사이신 선생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문제가 많은 심방세동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심방세동을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그 심장이 두꺼워지면 압력이 높아지고 심실이 두꺼워지면 압력이 높아지고 그럼 자연히 이제 심방에서 피를 내려 보낼 때 짜는 그 힘이 또 필요하니까 이제 심방이 빨리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심장의 전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세동이 생긴다. 지금 세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세한 세자죠. 그러니까 파르르 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팍 이렇게 광 쳐서 줘야 되는데 젖지를 못하고 파르르 뜬다는 거죠. 그럼 자연히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해 자세히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방세동은 방금 우리 또 원장님 굉장히 예리한 말씀을 하셨는데 심방세동 미세하게 이제 움직인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혈류역학적으로 보면은 제대로 된 좌심방의 수축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뛰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방세동이 있게 되면 좌심방의 피를 능동적으로 수축해서 좌심방으로 내려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가는 혈류는 그냥 단순히 승모판이 열렸을 때 압력차로만 내려가는 게 되시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좌심방에 피가 적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타시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좌심방이 자꾸 늘어난다고 말씀드렸고 혈류의 흐름이 속도가 이제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혈전이 피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좌심방에서 특히 좌심방이라고 하는 혈류의 흐름의 속도가 특히 늦은 좌심방의 변두리 지역에서 생긴 피떡 혈전이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가고 좌심실에서 수축을 일으켜서 대동맥 판막을 통해서 대동맥으로 나가게 될 때 머리 혈관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혈전이 색전증을 일으켜서 뇌경색증을 일으키는 뇌졸중을 일으키는 이제 그게 되고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동맥을 통해서 아래쪽 대동맥으로 가서 콩팥 혈관으로 가서 콩팥 혈관을 막게 된다 그러면은 콩팥 혈관에 경색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으로 가는 그 동맥도 있는데 그쪽으로 만약에 이 혈전이 색전을 일으켜서 막게 된다 그러면 우리 장에 어떤 괴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심방세동이 있을 때는 생성된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각 장기에 중요한 그 혈류를 공급하는 동맥을 막지 않도록 피를 연하게 해서 그래서 연하게 한다. thinner라고 표현합니다. 블러드 thinner라고 표현하는데 항응고제라는 약제를 반드시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방세동이 있게 되면 이 미세한 전기 자극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자극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전도계라고 하는 것은 우심방에 상대 정맥과 우심방 사이 부분에서 동결절이라고 하는 데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방에 전기를 공급하고 나서 방실결절에서 잠깐 쉬었다가 그게 이제 히스속이라는 짤조름하게 생긴 어떤 전기줄을 타고 그 다음에는 우심실로 가는 전기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심실은 한 개에서 두 개의 큰 그 전기 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결절 또는 동결절에서 방실결절, 히스속, 그 다음에 우각, 그 다음에 좌각. 좌각은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 어떤 전기 전도계가 일종의 어떤 전기가 흐르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국도나 지방도가 되겠는데요. 이 심방세동은 심방이 늘어나서 전기줄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통해서 전기가 흐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종의 어떤 밀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 수백 개의 전기 자극이 심방에서 난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방조동이라고 해서 심방세동과 거의 임상적으로는 같이 취급하는데 그거는 이런 어떤 난립하는 현상이 한 250에서 한 400개, 심방세동은 350에서 600개 정도의 정기적인 어떤 난립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긴 모든 전기 자극들이 방실 결절을 통해서 전부 다 내려간다 그러면 심실세동이라는 급사를 일으키는 부정맥이 생기게 될 텐데, 다행스럽게도 방실 결절에서 그 수많은 전기 자극들을 걸러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75회에서 뭐 175회 정도의 사이로 이 전기를 걸러서 보내주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급사가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심방세동이 있게 되면 보통은 맥이 빠르게 되는데 그 맥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심실이 너무 빠르게 뛰면은 그거는 빠르게 뛰는 것이지 심실의 피를 충분히 머금고 짜줘야지 피가 앞으로 대동맥을 통해서 뿜어 나가는데, 너무 맥박수가 빨라버리면은 심실의 피가 차기도 전에 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맥을 통한 이 혈류의 이 분출이 이제 작게 되기 때문에 어떤 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혈액 순환에 장애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맥박수의 조절, 그리고 항응고제 치료, 그리고 맥박수 조절, 요 두 가지 포인트가 심방세동의 가장 치료의 그 메인 되겠습니다. 예. 그 심방세동의 원인이 꼭 그 심실의 근육이 두꺼워지는 것만은 아닐 테니까. 다른 뭐 원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방세동의 원인이.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심방세동이 이 원인이 뭘로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듣고 싶은데. 저는 고혈압으로 보고 있고요. 혈압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혈압은 그동안에 쭉 잘 조절해 왔는데. 우리가 이제 기름에 이제 불을 붙이듯이 이제 특히 남자분들한테서 이제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어떤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술입니다. 알코올이죠. 그게 아주 저도 4년 전인가 그 양주를 요즘 젊은이들이 양주를 많이 먹는 데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양주를 제가 술이 약한데도 온드라고 해가지고 한 석 잔 정도 마셨어요. 그리고 3시간 좀 후에 심방세동이 생겨가지고 아주 뭐 오래 고생을 했죠. 지금 이제 배수님 치료 잘 해주셔서 지금 잘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술을 제가 한번 선생님한테 말 안 하고 내가 독주를 한번 마셔서 그게 뭐냐면 요즘 우리 정유주가 있잖아. 소주보다 좀 더 독한 거. 그 소주 좀 거의 안 먹습니다만 하여튼 그걸 한 몇 잔 먹었는데 그 2-3잔 먹었어요. 그것도 물에 타서 마셨는데 그날 밤에 또 재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은 절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장 심방세동에서 금해야 될 것이 술이다. 술. 그러니까 원인은 그냥 고혈압에서 오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의 심방세동 발생률이 나이별로 퍼센테이지가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고혈압의 빈도는 30세 이상에서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심방세동 그 10분의 1 정도, 그래서 한 3% 정도로 30세 이상에서 발생된다라고 계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방세동이 이제 있다 보면은 뇌졸중이 이제 아까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뭐 보고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한 5배에서 7배 정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더 발생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디서 특강을 한번 들은 미국의 그 심장 교수한테 특강을 들을 때 기억에 65세가 지나면 약 한 성인 남자 65세 이상에서 여성은 모르겠고요. 한 10% 이상이든가 그 심방세동이 생기는 걸로 그걸 우리 AF를 그러잖아요. Atrial Fibrillation. 그 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맞습니다. 그때 내 들어서 퍼센트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버님도 마지막에 중풍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AF 때문 아닌가, 심방세동 때문 아닌데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 15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이 좋은 약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근자에 우리가 봉생 힐링병원도 재활병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데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 뇌졸중 환자의 절대적인 수가 우리 병원이 뭐 양쪽 동네 봉생병원이 여기가 그 뇌졸중으로는
또 유명한 병원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찾아오는 환자의 수가 격격히 줄었다 예. 하는 걸 제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게 내가 봐서는 이 그 약들이 예. 항응고제가 예. 잘 발달해서 예. 좀 상당히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인가 예. 적고 말이죠. 예. 그래서 그 항응고제 덕분이 큰 것 아닌가. 예. 그래서 그걸 좀 묻고 싶은데, 예. 항응고제를 먹으면 예. 심방세동이 있을 경우에 몇 % 정도 예방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 뇌졸중의 예방이. 일단은 원장님 아까 전에 75세 이상 이제 고령에서는 이제 심방세동의 빈도가 한 6% 정도 되는 거로 지금 6%? 예,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항응고제 치료를 하면 적어도 7, 80% 이상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스터디가 지금 제가 알기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저를 모델로 해서 예. 연구를 하십시오. 예. 열심히 먹고 있으니까. 예. 근데 근자에 우리 동네 봉생병원에 그 심혈전으로 예. 심방세동으로 인한 혈전으로 그 이제 골든타임 4시간인데 예. 그 뇌혈전으로요. 예, 예. 그 4시간 만에 와서 그걸 이제 뽑아내 줘가지고 예. 완치가 된 케이스를 제가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예. 그 경우가 뭐냐니까 이 복부 수술인가 뭐 수술한다고 예. 그 항응고제를 일주일 정도 안 먹었대요. 그 의사가 먹지 말라고 했겠죠. 예. 근데 그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떤 수술을 하거나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뭐 우리 예. 치과에도 그게 많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항응고제를 몇 번 정도 이상은 예. 중단하지 말라. 예. 이것도 굉장히 그 우리 심장내과 선생님으로서는 네. 환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네. 상식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예. 이제 흔히 이제 저희들 접하는 어떤 프랙티스에서 접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팔로업 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술을 앞두고 또는 치과 시술을 앞두고 이 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이제 흔히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텐트를 넣고 나서 이제 복용을 해야 되는 항혈소판제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나 시술 당일 빼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빼고 한 5일 정도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위험도 관상동맥 중재 시술 스텐트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심근경색 뭐 이런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에서는 조금 센 항혈소 판제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7일을 끊고요. 그 아스피린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아스피린 항혈소 판제에 들어갑니다. 5일 끊으시면 됩니다. 그 한 혈소만 들어가는데. 예. 그 아스피린은 실제 그 우리 그 뇌신경과에서는 그 중풍 예방에 그런 효과가 없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 아스피린은 한 5일 끊어줘라. 예. 근데 그 이유는 5일 동안 혈중 농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5일이 약을 지나야 안 먹어도 예. 아스피린의 혈중 예. 농도가 유지가 된다. 유지가 됩니다. 예. 그럼 제가 이해가 예. 돼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 페브랄 아테리를 찔러 가지고 거기에 예. 카테를 넣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상처는 제가 봐서는 24시간만 컴프레션 해줘도 예. 피가 멎잖아요. 예. 우리 보통 아마 2-3시간 하면 충 먹거든요. 예. 증상에서는. 예. 근데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먹었을 때 나도 내 경험으로는 뭐 2-3시간이면 거의 멎는단 말이죠. 예. 원장님 말씀하시는 항응고제 같은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하루에 한 번 복용하시는 항응고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작용 지속 시간이 좀 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 당일은 지금 다 빼고 말씀드리는데 항응고제를 3일 끊으시면 됩니다. 근데 하루에 3일 전부터 예, 끊으시면 되고 하루에 2번을 복용하시는 항응고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작용 지속 시간이 그거보다는 조금 짧은 거죠. 그러니까 이틀을 끊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틀을 끊어도 그 혈중 용 농도가 어느 정도 예. 유지된다 이 말이고. 예, 유지가 됩니다. 그럼 혈중 농도가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끊어도 출혈성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거는 심장내과의 입장입니다. 어떤 그 치과 쌤들 들으시면 조금 뭐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치과적인 어떤 덴탈 프로그램으로 인한 어떤 그런 프로시저일 때는 가급적 항혈소 판제와 항응고제를 끊지 않고 하시도록 심장내과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 치과생이 한번 끄더라고. 예. 그랬거든. 예, 예. 별 문제가 없더라고. 예, 예. 그래서 야 이거 참 우리가 아까 다닐 때 배우던 warfarin 예. 굉장히 예. 지금 기억에도 치료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약이 참 예. 편리하게 되었구나. 그 예, 생각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출혈이 일어났을 때 어떤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때 방금 이렇게 5일 내지 7일 또는 항응고제는 이틀 내지 3일 끊으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는 거고요. 어떤 출혈이 어떤 심각한 어떤 생명에 위중함을 이렇게 올리지 않는, 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대로 쓰면서 우리는 시술을 하시도록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시술을 하실 경우에 항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를 쓴 사람은 예. 한 5 내지 예. 7일 예. 끊어도 예. 그 항혈소판 제의 혈중 농도가 유지가 됩니다. 어느 정도 유지가 예. 되기 때문에 예. 일주일 끊어도 별 문제가 없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심방세동의 경우는 예. 별개란 말이죠. 예. 심방세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 심방세동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뇌혈전으로 예. 인한 중풍 예. 예. 이게 가장 문제가 되니까 예. 그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응고제를 먹는데 가능하면은 예. 항응고제는 지속적으로 먹어 줘라. 예. 특히 뭐 이 하나 빼는 정도 가지고는 예. 일부러 그걸 끊을 필요는 없다. 예.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동네봉생병원 같은 그 예. 환자 같이 네. 복부 수술을 위해서 한 며칠 끊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며칠을 안 먹은지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때 내가 그 과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며칠 안 먹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며칠 정도를 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출혈의 위험성이 이제 위중함을 이제 아니, 수술 다 끝났고 있기 때문에 출혈을 뭐죠? 예, 그렇게 술전에 끊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이제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기를 뭐 항혈소판제 같은 경우에는 스텐트 시술을 해놓으셨으니까 또는 항응고제 같은 경우에는 심방세동이나 이런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혈전 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수술 뒤에 수술하신 분과 상의를 하셔서 가능한 빨리 그 약제들을 다시 복용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꼭 강조해서 드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우리 이제 협조가 이제 다 원내에서 잘 되고 있으니까 내시경 조직 검사라든지 대장 용종을 절제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 소화기 내과에서는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그 다음 날부터 뭐 복용하셔도 된다라고 보통 협조해 주시고요. 지금 예. 소화기 내과, 우리 저 외과, 예. 혈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각 외과 파트들, 뭐 예. 비뇨기과, 산부인과 마찬가지지만 그 선생님들하고 그걸 공유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의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 중요한 그게 될 수가 있고 맞습니다. 예. 그게 나중에 디베이트도 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예감이 예. 들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제가 그 환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항응고제는 가능하면은 계속해서 드시라. 근데 복부 수술하거나 할 때는 수술하기 전날 하루쯤 끊더라도 수술 끝나고 제가 경험으로는 제가 외과사니까요. 제가 경험으로는 만 72시간이 지나서 이제 물론 드레인이 박혀 있고 출혈이 계속되면 수술과 다른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 맹장 수술했다, 뭐 예. 허니아 수술했다, 또는 뭐라도 그런 경우에는 약을 가능하면 빨리 다시 복용하시라.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자면 72시간 내, 예. 3일 내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이런 경우 있었어요. 예. 한 번 제가 넘어져 가지고 예. 여기 그 경골료 톡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쇠에 받쳐 가지고 출혈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압박을 한 3-4시간 하니까 네. 그래도 이제 그 항응고제 계속 먹고 있는 거죠. 2알씩 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이제 눌려서 압박 붕대로 감아 놓으니까 한 3시간 지나니까 묻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약을 먹는 거 별 관계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예.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보니까 발목이 시퍼렇게 되면서 부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출혈이 이제 우징이 쭉 됐다는 거죠. 예. 밤에. 예. 그래도 저는 뭐 계속 약 먹고 예. 지나니까 한 3-4일 지나니까 흡수가 되고 예. 그것도 됐어요. 예. 예. 근데 그 경험을 하고 제가 하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인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그것은 항응고제를 먹을 경우에 예.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예. 머리에 예를 들어서 다치거나 골프공에 맞거나 또는 누구한테 예. 타격을 당했을 때 그때는 두개골 안이니까 예. 두개골 안에 뇌라는 것은 두부가 잘 연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출혈이 되면 예. 이건 멋질 않는단 말이죠. 예. 그럼 굉장히 심각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예.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머리는 다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자전거를 타거나 스키를 하거나 또 골프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골프하면서는 이렇게 철모는 못 쓰지만 그 뭐라 그럽니까? 그 헬멧. 예. 헬멧을 못 쓰지만 헬멧을 써야 되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예. 그 자전거부터 해서 예. 꼭 쓰시도록 하고 그 써도 꼭 이게 묶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걸쳐놓는데 예. 넘어지면서 날아가 버리니까 예.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네. 그 다음에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골프 공에 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예. 된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우산을 써요. 예. 한겨울에도 햇빛 때문에 우산을 쓰는데 왜냐 어. 사실은 모자 쓰고 우산 쓰고 해서 예. 만약에 공이 날오더라도 내 머리는 안 받치도록 네. 딴 데 뼈나 깨지면 할 수 없지만 그 시간에 붙지만 네. 이 머리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경험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경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